여러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떡값입니다. 가족들과 떡이라도 사드시라는 정겨운 의미로 시작된 이 말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뇌물의 아주 세련된 은어로 통용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떡값이라는 표현의 뿌리가 우리가 그토록 청렴하다고 믿었던 선비의 나라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성리학의 나라, 지조와 절개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선비들의 나라라고 기억합니다. 갓을 꼿꼿이 쓰고 낡은 도포를 입었을지언정 부정한 돈 앞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고고한 모습 말이죠.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한 겹만 들춰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돈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린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살아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 집 개한테까지 떡값을 바치며 아부를 떨지만 정작 권력이 사라지면 뒤도 안 돌아보는 조선 관료 사회에 냉혹하고도 부패한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대낮에는 집 편전이나 조정에서 전하, 아니도옵니다를 외치며 정의를 논하던 고관대작들이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은밀하게 뒷문으로 보따리를 주고받는 그 현장을 말입니다.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히 쌀이나 옷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의 뇌물 문화는 현대의 로비 활동 못지않게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조선판 김영란법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를 파직하고 장형을 때리는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법보다 늘 한 발 앞서 나갔죠. 그들은 뇌물이라는 단어 대신 정이라는 아주 편리한 가면을 썼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상관에게 인사하며 건네는 예물은 인신이라 불렀고 명절에 정성을 담아 보내는 선물은 세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아름다운 우리네 인심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 인사 좀 잘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지역 세금 좀 눈 감아주세요. 라는 아주 노골적인 청탁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왜 조선의 선비들은 서슬퍼런법도 앞에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탐욕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정이 있었을까요? 성군들의 업적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뇌물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선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과 뇌물 세탁의 기술들, 깨끗한 조선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 공무원들의 진짜 속사정, 은밀한 거래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 시작은 눈물 나는 월급 명세서부터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보겠습니다. 국가 고시에 합격했는데 첫 월급이 한 달치 쌀값도 안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사표 던지고 싶으시겠지만 조선 관리들에게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인 녹봉을 들여다보죠. 조선 관리들은 1년에 4번 곡물과 옷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쌀, 보리, 콩, 삼배나 명주 같은 것들이었죠. 문제는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구품 관리가 받는 녹봉은 겨우 자기 입 하나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관리가 어디 혼자 삽니까? 부모님, 줄줄이 딸린 자식들, 거기다 하인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입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적은 월급마저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하고 미루기 일쑤였고 흉년이라도 들면 월급이 반토막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월급이 밀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했다는 웃지 못할 비극까지 전해집니다. 선비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기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내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거시험이라는 투자 비용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보통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책값, 종이값, 붓값, 그리고 먹고 자는 비용은 다 누가 냈을까요? 네, 바로 가문의 빚입니다. 온 집안이 허리를 졸라매며 한 사람의 급제만을 바라고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관직에 나갔을 때 이들의 어깨에는 가문의 빚을 갚고 가세를 일으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관직은 명예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가족 사업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니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법의 테두리박, 즉 뒷돈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선비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비는 또 얼마나 비쌌을까요? 손님이 오면 술상을 차려 대접해야 하고 부모님 제사는 정성껏 모셔야 하며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는 옷차림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감당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조선의 관리들에게 뇌물은 탐욕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다가왔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들 사이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멍청한 놈이고 적당히 챙길 줄 알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놓고 돈 좀 주시오 할 수는 없는 법. 자존심 센 선비들이 뇌물을 주고받을 때 썼던 아주 기막힌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뇌물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암호를 썼을까요? 그리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던 그들만의 세련된 뇌물 세탁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뇌물조차 예술적으로 포장했던 조선 관리들의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선물 같지만 속을 열어보면 욕망이 가득했던 그 비밀의 보따리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상자 안에 달랑 종이 몇 뭉치가 들어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니, 요즘 세상에 종이를 선물로 줘? 라며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고품질의 두꺼운 종이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명품 가방이나 백화점 상품권 뭉치와 맞먹는 귀중품이었거든요. 부패한 관리들은 뇌물을 주고받을 때 결코 이거 돈이니까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채통이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일 순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낸 것이 바로 기막힌 은어와 세탁법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갑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종이를 담는 상자라는 뜻인데요. 상관에게 글 쓰실 때 종이 모자라지 않게 쓰십시오 라며 종이값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허허 선비가 글을 쓰겠다는데 종이 정도야? 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챙길 수 있었죠. 명분은 학문 장려였지만 속내는 명백한 뒷돈이었습니다. 계절에 맞춘 시즌별 뇌물은 또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단오 부채가 등장합니다. 날이 더우니 시원하게 바람이나 쐬십시오라며 부채를 보내는데 그 부채살 사이사이에 은밀한 청탁이 담긴 쪽지가 끼워져 있거나 부채를 담은 상자 밑바닥에 두툼한 비단이나 은괴가 깔려 있는 시기였죠. 찬 바람이 부는 명절에는 새해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줄을 이었습니다. 굴비 한두 마리 보내는 정겨운 풍습은 어느새 수십 상자의 전복과 인삼으로 불어났고 이는 곧 권력자에게 보내는 충성 페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현물 뇌물의 화려함은 극에 달합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뇌물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잘 빠진 말 한 마리는 오늘날의 최고급 외제차와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건장한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낸다는 건 대감님, 이 차 타고 편하게 다니십시오라며 슈퍼카 열쇠를 건네는 것과 다름없었죠. 말은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최고의 유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거래가 예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급 관리가 보낸 선물을 상관이 단칼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대감은 참 청렴하시구나 라고 칭송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와는 인연을 맺기 싫다는 거냐라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처럼 굳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관리들이 주고받은 그 비싼 종이, 화려한 비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지방 사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이런 호사스러운 선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화려한 뇌물 잔치의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한양에 보낼 뇌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하고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네 사또님들은 어떤 수법으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빼앗아 갔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뇌물 공급의 최전선, 지방관에서 벌어진 눈물겨운 수탈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관리들이 서로 웃으며 주고받았던 그 비싼 종이와 비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화려한 말들, 그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또가 자기 집 전답이라도 팔아서 마련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화려한 뇌물 보따리 밑바닥에는 우리 백성들의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낸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과거에 급제해 드디어 지방 고을의 사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양을 떠나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혀준 대감님께 인사를 가야 하고 앞으로 나를 끌어줄 라인들에게 줄을 대야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또의 머릿속에는 가서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아주 위험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투자한 돈,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한양 권력자들에게 바쳐야 할 상납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지방관들의 소위 창조적 수탈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삼정의 문란, 그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백성들의 땅을 건드립니다. 땅이 없는 사람에게 서류를 조작해 땅세를 매기는 건 기본이고,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땅이 갈라졌는데도 세금은 풍년때처럼 내라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진짜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 판 건 군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군포라는 옷감을 세금으로 냈는데, 이게 사또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돈줄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사또들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군포를 내라고 독촉하는 백골징포와 갓난아기에게 세금을 매기는 황구첨정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것이 뇌물을 상납하기 위해 미쳐 돌아가던 조선 지방 관아의 민낯이었습니다. 가장 지독했던 건 백성을 위한 복지 제도인 환곡의 변질이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배고픈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훌륭한 제도였죠. 하지만 부패한 수령들은 이걸 아주 지독한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킵니다. 빌려줄 때는 모래와 결을 잔뜩 섞어서 양을 부풀리고, 받을 때는 햅쌀로 꽉꽉 채워 받았습니다. 심지어 곡식이 전혀 필요 없는 부유한 집에도 강제로 빌려준 뒤 어마어마한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죠. 항변해 봐야 돌아오는 건 사또의 무자비한 곤장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쥐어짜낸 돈과 특산물들은 다시 정성스럽게 보따리에 담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지방 수령이 백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양의 권력자들은 이 선물의 규모를 보고 그 수령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백성을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뇌물을 잘 챙겨 보내느냐가 곧 능력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굶주림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유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백성이 무너지는데도 궁궐과 권세가들의 집 뒷마당에서는 뇌물 잔치가 그칠 줄 몰랐죠. 정말 참담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라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할 전설의 다크나이트,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뇌물로 똘똘 뭉친 부패 관리들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뇌물을 지키려는 자와 이를 잡으려는 어사 사이에 숨막히는 정보전이 펼쳐집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우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잔치를 벌일 때 남루한 옷차림의 어사가 나타나 마패를 번쩍 치켜들며 정의를 실현하는 장면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 외침은 그야말로 구원자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암행어사의 출동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인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정보전이자 뇌물을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사이에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비밀 명령을 받은 어사가 한양을 떠납니다. 그의 품에는 말 3마리를 부릴 수 있는 마패와 왕의 밀봉된 편지인 봉서가 들어있죠. 이때부터 어사는 철저히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비단 도포 대신 때가 꼬재죄한 헌옷을 입고 갓은 다 부서진 것을 씁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거지나 낙방거사 차림으로 고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백성들의 여론을 수집하죠. 이 고을 사또는 어떠냐? 세금은 얼마나 걷어가느냐? 넌지시 물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뇌물로 배를 불리던 부패한 수령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별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보망이 있었거든요.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만 하면 지방 수령들은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고을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요원을 배치해 수상한 차림의 외지인이 없는지 샅샅이 살핍니다. 만약 어사로 의심되는 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점잖게 맞이할까요? 아닙니다. 아예 고을 입구에서 돈을 쥐어주어 돌려보내거나 심한 경우 자객을 보내 입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선비들이 꽤 많았습니다. 뇌물이라는 괴물이 왕의 칼날보다 더 매서웠던 셈이죠. 가장 기가 막힌 건 뇌물 장부를 숨기는 수법입니다. 부패한 수령들은 평소에 두 개의 장부를 썼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깨끗한 가짜 장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뇌물과 수탈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였죠. 어사가 들이닥칠 기미가 보이면 이 비밀 장부를 아궁이에 던져 태우거나 깊은 산속에 묻어버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어사라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심지어 어사가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사또가 어사에게 슬쩍 귀한 보석을 건네며 이거 받고 그냥 못 본 척 해주게 라며 역으로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가 함께 타락해버린 어사들도 있었으니 뇌물의 유혹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마침내 어사가 관아 한복판에서 마패를 내던지는 순간 그 짜릿한 반전은 시작됩니다. 뇌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무너지고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수령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그것은 부패가 일상이 된 시대에도 누군가는 정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행어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뇌물 문화는 왜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았을까요? 어사가 한 명의 부패 관리를 잡아넣으면 그 뒤를 이어온 또 다른 관리가 다시 뇌물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에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 다 받는 떡값을 거절하고 권력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아니오를 외쳤던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지독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남들 다 챙기는 보너스를 거절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청백리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뇌물공화국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반전 드라마, 그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라는 화려한 마쿠에서 벌어진 은밀하고도 끈적한 뇌물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혹은 가문의 복수를 위해 때로는 더 높은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 때문에 수많은 선비가 뇌물이라는 독배를 마셨죠. 사방이 온통 시커먼 먹물로 가득한 이 뇌물 공화국 속에서도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끝까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백리라고 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일국의 정승,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나 장관급의 고위 공직자가 퇴근 후에 돌아가는 집이 비바람도 제대로 못 막는 초가삼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떡값 한 번만 잘 챙겨도 대대손손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토록 지독하게 가난을 고집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청백리들에게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았다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맹사성 대감입니다. 그는 세종시대의 명재상이었지만 비가 오면 집안의 대야를 바쳐야 할 정도로 집이 허술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고을 수령들이 그가 정승인 줄 모르고 그저 소를 타고 지나가는 초라한 노인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정체를 알고 혼비백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또 황희 정승은 어떻습니까? 누더기처럼 기운 옷을 입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들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눈 딱 감고 뇌물 보따리 하나만 받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자식들에게 고기 반찬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동료 관리들이 자네만 유별나게 굴지 말고 적당히 좀 하게라며 비아냥거릴 때 그 소외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챙긴 그 화려한 비단 한 필이 어느 백성의 마지막 수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마시는 술 한 잔이 어느 농민의 피눈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선의 청백리 정신은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준엄한 책임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이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화려한 뇌물로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렴의 가치를 지켰던 이 소수의 청백리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조선의 떡값 이야기는 6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름과 방식만 바뀌었을 뿐 사람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부패의 사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이 정도는 선물이겠지 라는 그 안일한 생각들이 모여 결국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것, 조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요? 명절에 따뜻한 정을 나누던 떡값이 권력의 기름칠로 변질되었던 조선의 그 씁쓸한 풍경,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끝내 등불을 밝히며 길을 잃지 않았던 청백리들의 삶.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패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고 청렴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은 영원한 명예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 누군가 은밀한 보따리를 내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 청백리들이 남긴 이 묵직한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꿈꿨던 진짜 정의, 그 해답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